약사님, 우리 저번 시간에 두드러기의 종류에 대해서 묘기증이나 한냉 두드러기나 햇빛 알러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콜린성 두드러기는 네. 몸의 온도가 올라갈 때 네네. 예를 들어 막 운동을 하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샤워를 하거나 목욕물에 좀 담그고 있으면 네. 몸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또는 스트레스를 참고 계속 억제하고 있을 때도 몸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고 네네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몸에 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이렇게 땀구멍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열이 올랐다 하더라도 땀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네. 체온이 발산되면서 정상적으로 몸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은 이렇게 콜린이 올라갈 때 땀구멍이 열리지 않아요. 제대로 100% 열리지 않으면서 네. 이 콜린이 세포 속에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콜린이 축적이 되면 우리 인체 비만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콜린이 결국엔 이 비만세포를 자극하게 네네. 되어서 이 비만세포 중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네네. 쏟아져 나오게 돼요. 네네. 그럼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쏟아져 나오면 이 히스타민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팽현시키고 가렵게 하고 따갑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운동을 안 하거나 또는 목욕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스트레스 열이 있게 내려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인체의 열은 서서히는 식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1시간 이내에 이런 두드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린성 두드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알러지 물질이 특정하게 있지 않은 우리 인체에 콜린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네. 즉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콜린이 분비되고 이 콜린이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네.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박사님, 그러면 콜린이란 물질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거니까 네. 그 콜린이란 성분만 고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콜린이라는 물질만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를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네네네. 우리가 콜린이라는 것은 네. 학교 때 배웠던 아세틸콜린의 약자거든요. 네네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런 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 물질 중에 네. 아세틸콜린은 꼭 들어가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콜린을 조절한다는 건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완전히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체 전체가 콜린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콜린을 조절한다면 인체 전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콜린성 두드러기를 조절할 때는 콜린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콜린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히스타민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피부 두드러기를 좀 조절해 주는 거죠. 네네네. 즉 가려움이라든지 붉고 팽윤되면서 따가운 증상들을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조절해주는 항히스타민제를 써줌으로써 피부 증상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아까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너무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항히스타민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콜린성 환자들은 그럴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두드러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먹지 않죠. 대신에 운동을 조금만 하려 해도 몸의 온도가 올라오면서 너무 따갑고 가렵고 예. 또 목욕탕에서 좀 따뜻하게 지지고 싶은데 몸의 온도가 약간 올라가면 막 따갑고 가렵기 때문에 네네. 일상생활이 그렇게 편하진 않죠. 그렇겠네요, 네. 진짜. 우리가 왜 따뜻한 데서 지지고도 싶고 예. 운동도 땀나게 제대로 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몸이 활성화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운동을 해서 몸이 활성화가 되면 바로 두드러기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 제가 아는 약사님은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목욕을 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좀 스트레스만 받아서 속에서 열이 훅 올라와서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 온몸이 막 가려워지는 거예요. 막 좁쌀처럼 올라오고. 예. 그러니 그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만 열이 올라와도 얼굴 벌게지면서 가려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좀 먹고 사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그러면 콜린성 두드러기를 치료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한 3분 정도 되는데 네네. 첫 번째 경우가 그 지인 약사님 같은 네네네. 경우였고 두 번째 경우가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에 그 증상이 시작되셨다고 하셨고 네. 세 번째 경우는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그곳이 굉장히 추웠었대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으면서 잘 못 먹고 좀 추운 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이 콜린성 두드러기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었죠.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평소 때 땀이 보통 사람처럼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약사님도 그랬고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도 그랬고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 활성화되면서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떤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땀이 나더라도 시원하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삐질삐질 흘리는 느낌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뭔가가 땀구멍이 막혀서 땀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었죠. 선생님, 근데 평소에 땀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허약하신 분들은 진짜 땀이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콜린성 두드러기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땀이 안 나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몸에 진짜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몸을 데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땀이 잘 안 나요. 즉 몸에 양기가 없는 사람은 인체 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 것이고 몸에 양기가 약한 사람이 몸에 진액도 없다. 즉 나갈 물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서 몸의 온도가 올라가도 나갈 진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 땀이 안 나요. 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몸에 열도 있고 진액도 있어요. 하지만 겉표면만 냉기에 의해서 이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속열은 팽창되는데 이 바깥 부분만 냉기로 뭔가 응축되면서 땀구멍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열이 자극을 계속 주면서 따끔거리고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로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한 사람은 원래 땀이 없어요. 하지만 콜린성 두드러기는 속 열도 있고 진액도 있는 사람이 이 속 자체는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데 겉표면만 냉기에 의해서 뭔가 응축되고 땀구멍이 막혀서 이 콜린성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속에 열은 있고 겉은 냉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냉기가 왜 그렇게 오래 가요? 우리가 구안화사가 우리가 냉기에 의해서 이 볼에 냉기가 침착됐을 때 이게 뻣뻣해지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서양의학에서는 냉기로 보지 않는 거고. 하지만 구안화사가 쉽게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안 없어질 수 있잖아요. 즉 냉기가 완전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얼굴에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인체가 굉장히 허약해졌을 때 속열이 좀 있었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과로가 너무 심해졌을 때는 혈액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냉기가 들어온다면 이 냉기가 피부 표면의 경맥까지 들어와서 거기 경맥을 응축시키기 때문에 이 냉기는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냉기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두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안화사를 고칠 때 반드시 냉기만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약간 잠을 자면서 방심한 틈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했던 이 콜린성 두드러기에 의한 냉기도 결국은 내 몸이 허약해지고 스트레스로 우라가 돼서 기순환이 안 됐을 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활성화돼서 우라도 좀 풀어지고 혈액도 잘 돌아가면서 이런 냉기를 풀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내 몸의 상태는 그대로인데 냉기만 내보내는 약을 쓴다고 완전히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요? 선생님, 그런 분들은 냉기가 있어서 좀 추워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냉기가 경맥에 들어와 있긴 한데 속은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어서 쉽게 과로로 열이 생기고 우라가 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속은 좀 더워해요. 하지만 겉이 약간 냉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추운 걸 좋아하지는 않고 좀 속은 더워서 깝깝은 추운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추위를 엄청 타가지고 막 추워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겉은 차가운데 속은 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가깝해야지 좀 추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만나셨던 그 세 분도 다 냉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 약사님도 냉기로 시작했었고 그 스쿠버 다이빙 하신 분도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고 했고 그 세 번째 경우에는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분이 굉장히 못 먹고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굉장히 추웠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즉 냉기가 자기가 허약한 상태에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경우였죠. 선생님, 그러면 그 콜린성 두드러기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냉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습니다. 즉 체력과 혈액의 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냉기가 잘 들어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그리고 체력을 좀 올려주는 치료가 첫 번째겠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콜린성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을성이 많아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어도 그것을 참고 억제하는 경우가 네네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기가 좀 억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그 사람의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체력을 올려주면서도 우라를 참고 억제했다고 판단되면 이 우라를 좀 풀어줘야지만 기순환과 혈액순환이 네네네. 좋아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좀 갈 수 있고 기가 잘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따라서 우라가 있으면 이 우라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 것이고 네. 세 번째가 체력과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우라를 풀어주면서 냉기를 풀어주는 약을 잠깐 쓰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첫 번째부터 냉기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의 혈액의 질이 좀 떨어지고 체력이 현저히 약하다면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오고 혈액이 좀 올라온 다음에 냉기를 없애는 약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속에 열이 좀 가득 차 있다고 네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에 열이 조금 잘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팽창되는 열을 살짝 가라앉히는 약도 좀 필요할 것이고. 선생님 그러면 음. 그렇게 해서 고쳐지기도 하고 재발도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왔던 사람들은 네네네. 그렇게 치료를 해서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80, 90%까지 치료가 돼서 마무리되었고 네. 그 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년이 지났고 100% 치료가 되었었거든요. 네. 저에게 왔던 분은 한 명은 7, 8년이 지났고 지금 네. 한 명은 한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고 오더라도 아주 조금씩 올라오는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과로를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네. 또다시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가지고 몸이 약해졌어. 네네. 그 상황에서 냉기를 다시 받게 된다면 다시 또 콜린성 두드러기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냉기가 100%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몸이 조금 허약해지는 상태에서 냉기는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평소 스트레스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네네네. 체력 관리도 좀 해야 해요. 네. 찬 거를 함부로 먹는다거나 여름에 에어컨 있는 데서 너무 심하게 에어컨을 좀 네네네. 센다거나 또는 겨울에 반바지 입고 그러면서 이 냉기가 좀 몸에 들어온다면 그게 조금씩 축적되면서 다시 콜린성 두드러기는 조금씩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콜린성 두드러기가 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냉기를 아주 조심해야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냉기로 인한 질병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안화사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콜린성 두드러기도 냉기에 의한 병이고 네. 사실 냉기로 인한 병 중에서 가장 고질병은 부비동염이라든지 네네. 축농증도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은 속열이 있기 때문에 네. 의외로 찬 걸 많이 땡기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냉기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도 부비동염이라든지 축농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도 사실 냉기를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네네.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 네. 시간에는 실제 부비동염으로 또는 축농증으로 저에게 상담했었던 그런 상담 사례를 또 이야기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 나눠보게요. 선생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거죠.